퇴근길은 늘 똑같았습니다. 서울역 앞 지하도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 길이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아니,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힌 순간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이곳엔 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발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당신 눈을 보면 세상이 다 보여요. 당신 손을 잡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 노래였습니다. 결혼식 날 지호가 제 앞에서 기타를 치며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 직접 작곡한 거라며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무의식 중에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낡은 담요를 덮고 손엔 기타를 든 채로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때가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이, 그 어깨선이 노래를 부를 때 살짝 감기는 눈매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지호.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2년 전 제가 등을 돌렸던 그 사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다신 보지 말자고 차갑게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죠. 하지만 지호의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설다는 표정, 아니 그보다 더한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저 아세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모른다고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사람을, 싸우다가도 먼저 손 내밀던 그 사람을 모른다니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잘못 봤나 봐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그 노래를요. 목소리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따뜻하고 애틋하고 제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누군가 동전을 던지고 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그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차라리 제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목소리와 그 낯선 눈빛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서요. 1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여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25살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지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세상 모르던 그 시절의 저요. 우린 정말 가난했습니다. 월세방 한 칸에서 시작했죠. 제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지호는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서연아, 넌 꼭 성공할 거야. 난 알아. 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죠. 거래처에서 연락이 안 와 속상해하면 기타를 들고 와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5년 차,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죠. 지호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를 기다렸어요.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지호는 오늘 힘들었지? 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물류 창고를 새로 지었는데 준공 직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손실은 컸습니다. 보험 처리며 책임 소재 공방이며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 지호가 다쳤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교실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대피시키다가 무너진 선반에 깔렸다고 했어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남편분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도 저는 회의실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언니, 한슬기 부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지금 내가 빠지면 안 돼.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직원들도 다 끝이라고요.
지호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퇴원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제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그런가 보다 했죠. 병원에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직원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지호가 낯선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거 혹시 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일하는 동안 지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가 따졌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서연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그게 지호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보낸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기로요. 아니, 찾아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지호가 그렇게 변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서울역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있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꿈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여기서 노래 부르시던 분 못 보셨어요? 기타 들고 계셨는데. 아, 그분이요? 매일 오시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보통 저녁 때쯤 오시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요.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지호였어요. 손엔 여전히 낡은 기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번에 보신 분이신가요? 네. 그때 노래가 너무 좋아서요.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배웠다기보단 그냥 떠오르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노래가 원래 있던 건지 제가 만든 건지. 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혹시 노숙자 쉼터 같은 데 계세요? 네. 광희동에 있는 쉼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잘해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더라고요. 거기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돕고 싶어서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쉼터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광희동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안은 깨끗했어요. 상담실에서 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김지호 씨를 찾아오셨다고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분 상태가 어떤가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상실증이에요. 정확히는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하죠. 몇 년 전 일은 전혀 기억 못하세요.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다만 노래만은 부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6년 됐어요. 처음엔 병원 응급실에서 발견됐대요. 머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신원 확인이 안 돼서 한동안 무연고 환자로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6년. 이혼하고 6년 동안 지호는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호가 침대에 앉아 기타줄을 고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정말 오셨어요? 네.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저는 따뜻한 국밥과 옷 몇 벌을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받아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모른다고 말해야 하다니요. 하지만 지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혹시 결혼은 하셨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복지사님이 그러시던데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가 아직 있나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분은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지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제가 정말 혼자인 거네요.
그때 지호의 손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어요.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사진 뒷면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중에 꼭 다시 찾아갈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일은 부사장인 언니에게 맡기고 오후만 되면 광희동으로 향했어요. 지호를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죄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셨네요. 사장님은 참 착하세요. 지호는 매번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것도, 그제 함께 밥을 먹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단기 기억도 잘 안 된다고 복지사가 말했죠. 머리 손상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내였으니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켜야 했어요.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 국밥집 국물이 참 구수하죠?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종로 쪽이요. 거기가 맛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은 지호가 좋아하던 집이었어요. 결혼 초 자주 가던 그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어머, 오랜만이네. 남편분은 따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국밥을 포장해 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쉼터 직원인 박미선 복지사가 저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박 복지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호 씨 관련 기록이에요. 사실 저희도 신원 파악을 계속 시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뭘요? 지호 씨, 화재 사고 피해자였대요. 순간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화재, 사고요? 네. 6년 전쯤 어떤 회사 부속 건물에서 화재가 났었대요. 그때 지호 씨가 거기 계셨나 봐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병원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어딘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복지사는 파일을 넘기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DS물류. 뭐 이런 이름이던데요. 근데 이상한 게 회사 측에서 보상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연고 상태로 방치됐다가 저희 쉼터로 온 거예요. DS물류. 제 회사였습니다. 정확히는 제 회사 물류센터였어요. 6년 전 그 화재.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로 달려갔어요. 비서실 자료실에서 6년 전 사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파일을 열자 사고 경위서가 나왔습니다. 21호년 3월 15일, DS물류센터 별관 화재 발생. 원인 전기 합선 추정. 인명피해 1명 중상. 1명. 그게 지호였던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니 보상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지호, 합의금 1억 원 지급 완료. 합의금. 저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었어요. 더 뒤적이자 이상한 송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이 나간 건 맞는데 명목이 보상금이 아니라 합의금으로 되어 있었죠. 누가 이걸 처리한 거지? 저는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제가 자리를 비웠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대신 안건을 처리한 사람은 한슬기 부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언니, 지금 어디야? 나 좀 봐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DS물류 화재 사고. 6년 전 그 일 말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언니가 말했어요. 회사로 와. 얘기하자. 1시간 뒤, 저는 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 그때 사고. 남편이 피해자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니?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달라지고 말고. 난 몰랐다고. 지호가 우리 회사 사고 때문에 다친 줄도 모르고 이혼했어.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이혼 안 했을 거야? 서연아, 그때 회사 상황. 기억 안 나? 한 명이라도 잘못 처리했으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였어. 나도 방법이 없었어.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금 주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었어. 내 남편이든 누구든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사는 거잖아.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목숨?
살아있잖아. 그 정도면 된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언니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회사가 우선이라고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회계장부, 이메일, 회의록.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죠. 제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사흘밤을 꼬박 세운 끝에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합의금 1억 원이 지호명의 계좌로 입금된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 돈이 이틀 만에 전액 인출됐더군요. 인출 장소는 강남의 한 은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호는 그때 이미 의식이 없었을 텐데요. 병원 기록을 보니 사고 당일부터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돈을 찾아간 거죠? 저는 은행 측에 문의했습니다.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법원 영장을 받아냈어요. 일주일 뒤 받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리인 인출 김민정. 김민정.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는 급히 당시 직원 명부를 찾아봤어요. 있었습니다. 김민정. 당시 DS물류 관리팀 대리였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고 직후 퇴사했더군요. 김민정. 지금 어디 있지? 비서에게 수소문을 부탁했습니다. 사흘 뒤 연락처를 찾았다는 답이 왔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정 씨죠? 저 DS컴퍼니 대표 윤서연입니다. 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6년 전 물류센터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김지호 씨 합의금을 대리 인출하셨더라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모르신다고요? 통장 거래 내역이 다 남아있어요. 내일 오전 10시 회사로 와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찾아갈까요? 긴 침묵 끝에 김민정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김민정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회의실에 마주 앉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나요? 한슬기 부사장님이요. 역시 언니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김민정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일, 저는 야근 중이었어요. 그때 별관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죠. 급히 신고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밖에서요. 밖에서? 그게 무슨... 누군가 일부러 잠근 것 같았어요. 안에서 사람 목소리도 들렸고요. 소방관들이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김지호 씨가 쓰러져 계셨어요. 김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뒤로 한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조용히 처리하라고 합의금 받아서 정리하라고 하셨죠. 김지호 씨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대리인으로 제가 돈을 받아서 부사장님께 전달했어요. 돈을 언니한테 줬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바로 사표를 냈어요.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죽을 뻔했는데 돈으로 입을 막는다는 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언니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은폐였던 거죠. 그런데요.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날 별관에 김지호 씨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CCTV에 누군가 들어가는 게 찍혔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제가 확인하려고 보안실 가니까 그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파일이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김민정 씨, 이 얘기 다른 데서는 안 하셨죠? 네. 무서웠어요. 부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 발설하면 저도 공범이 된다고요. 김민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오후 저는 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언니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굳어졌어요. 서연아, 왜 그래? 언니, 그날 밤 별관에 누가 있었어? CCTV는 왜 지웠고 합의금은 어디 갔어?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 앉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버렸구나. 언니, 대체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서연아, 그때 상황 기억해. 회사가 얼마나 위태로웠는데. 화재 책임 문제로 소송 들어갔으면 우리 끝이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호를 버린 거야?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처리했을 뿐이야. 조용히. 사람 하나 인생이 망가졌는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아, 내가 그때 회의실에 있었잖아. 이 회사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난 내 말대로 한 것뿐이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었죠. 회사가 우선이라고, 직원들이 먼저라고요. 하지만 그게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하길 바랐어? 서연아, 사업이란 게 원래 그래.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내 남편이 운이 없었던 거야. 언니의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난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 서연아. 내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혼하게 만든 거야.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외도 사진도.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거야. 김지호가 상담센터 가는 거 찍어서. 그 여자는 그냥 상담사였어. 손잡은 것처럼 보이게 각도만 잡으면 되더라. 모든 게 조작이었던 겁니다. 지호의 외도도, 그와의 이혼도요. 저는 언니가 만든 거짓 위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선택 덕분에 회사가 살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사회 소집할게. 그리고 모든 걸 밝힐 거야. 서연아, 정신 차려. 지금 그러면 주가 폭락해. 회사 망한다고. 망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지킨 회사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서연아.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법무팀을 불렀어요. 일주일 뒤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25명의 이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은 우리 회사의 치부입니다. 6년 전 DS물류 화재 사고,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기록, 김민정의 증언서까지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기억도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한 이사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만 보느라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재무이사가 소리쳤어요.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언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회사 홈페이지와 언론사에 공식 사과문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가는 정말로 폭락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어요. 6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희동 쉼터로 달려갔습니다. 지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비록 그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작은 정원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호 씨. 아니, 지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지호는 기타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앉아요. 긴 얘기예요. 우리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말해야 지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호 씨, 당신은 6년 전에 제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네, 화재 사고였어요. 그때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아니,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지호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요. 이게 저예요? 그럼 이 여자분은 저예요. 윤서연. 당신 아내였던 사람이요. 지호는 사진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부부였다고요? 네. 10년 동안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떠났어요. 사고 직후에요. 오해 때문이었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믿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는 달랐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제 회사가 제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호는 말없이 제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더 울음이 터졌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하나도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호, 이제 알 것 같아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호는 서툴게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마치 예전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대표직은 언니에게 넘기고 제 지분 대부분을 처분했어요. 그 돈으로 화재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치료비와 재활 비용을 전액됐죠. 박 복지사는 좋은 병원을 소개해줬습니다. 기억장애 전문의가 있는 곳이었어요. 진료를 받은 지호는 천천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재활도 받았어요.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기억이 돌아올 순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기억이 안 돌아와도요. 그냥 지호 옆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호와 함께 종로 국밥집에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둘이 함께 오다니. 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국밥을 먹는데 지호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서연. 응, 서연. 맞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불이 났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고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해야 했어요. 그 아이를. 그래, 당신은 구했어. 잘했어, 지호. 저는 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나 기억나요, 서연. 조금씩이지만 그날 밤 우린 예전에 살던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 있던 그곳이요. 지호는 골목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살았던 데 맞죠? 응, 기억나. 어렴풋이요. 당신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는 옆에서 기타 치던 거. 맞아. 당신 노래 들으면서 일했어. 우린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서연. 응, 우린 다시 부부로 살 수 없겠죠?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아. 명칭이 뭐가 중요해. 그냥 당신 옆에 있을게. 끝까지. 지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억을 잃어도 당신만큼은 잊지 않을게요. 이번엔요. 우린 그렇게 밤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은 따뜻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짧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언니가 경영권을 가져갔고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화재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작은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함께라는 이름의 재단이었죠. 재단은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물 한 채에 직원도 5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분들, 홀로 남겨진 가족들, 갈 곳 없는 노숙인 분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지호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음악만큼은 온전했어요. 아니, 어쩌면 음악이 지호를 지켜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그 노래 불러주세요. 아이들은 지호를 좋아했습니다. 지호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따라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이 불러주던 그 노래, 이제 아이들이 불러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빙그레 웃었어요. 좋네요. 노래는 이어지는 거니까요. 나에게서 당신에게, 당신에게서 아이들에게. 지호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은 떠올랐어요. 우리의 결혼식, 첫 데이트, 함께 웃던 날들이요. 가끔 잊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를 때면 지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 이거 기억나요? 응, 기억나. 다행이다. 내가 잊어도 당신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어줬어요. 지호가 편안해 보이길 바랐거든요. 재단 일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호와 함께 출근했고 점심은 함께 먹었어요. 저녁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제일 소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재단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호와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었죠. 피해자 가족분들과 후원자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호가 무대에 올라 기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노래, 우리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당신 눈을 보면 세상이 다 보여요. 당신 손을 잡으면 두렵지 않아요. 저는 객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얼마나 돌아왔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지호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 씨, 춤 한 곡 추실래요? 여기서요? 응,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결혼식 때. 저는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마당 한가운데서 천천히 춤을 췄어요. 음악도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호가 작게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 응. 행복해. 응. 당신은? 나도. 그날 밤 우린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지호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 알아요?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어쩌면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힘들었던 것도 다 잊었으니까요. 대신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요. 저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응. 다시 함께. 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가 물었습니다. 언니 만나고 왔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죠. 지호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이제 다 괜찮아.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그날 밤 우린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호, 저, 그리고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박 복지사요.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남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린 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우린 그렇게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30대 초반의 여자 박연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하이힐을 벗어들었어요. 그 앞엔 소박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55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번쩍 연주가 휘두른 하이힐 굽이 여인의 이마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연주 씨,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청소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우뚝 선 대기업 본사 건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오가는 직장인들 사이로 소박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인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희, 나이는 55.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단단했죠. 정희 씨는 오늘부터 이 회사의 청소부로 일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이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아들의 결혼 때문이었죠. 곧 며느리가 될 여자, 그녀의 진짜 인성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연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 민준이의 말을 듣고도 정희 씨는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어요. 소문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회사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박연주 31살의 그녀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뒤에서는 동료들을 무시하고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소문만으론 판단할 수 없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정희 씨는 남편인 회장에게도 비밀로 하고 인사팀 부장 한 사람만 사정을 알린 채 이 위장 취업을 시작했죠. 청소부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첫날 아침, 정희 씨는 영업팀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연주가 일하는 바로 그 층이었죠. 복도를 지나며 휴지통을 비우고 유리창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의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야, 너 이번 달 실적 어떻게 할 거야? 꼴찌하면 우리 팀 전체가 욕먹는다고. 미안해, 연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 그게 최선이면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 아냐? 차갑게 쏘아붙이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박연주였습니다. 정희 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연주는 동료를 질책하면서도 곧바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농담이야, 농담.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자, 응. 겉으론 농담처럼 포장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칼날을 정희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연주가 나왔어요.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정희 씨와 눈이 마주쳤죠. 아, 청소하시는 분, 여기 좀 치워주세요. 회의 끝났으니까. 연주는 그저 스쳐 지나가듯 말하고는 휴대폰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인사도 눈맞춤도 없었어요. 정희 씨는 묵묵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흩어진 종이컵과 과자 부스러기들을 치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이제 시작이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 씨는 연주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똑 부러지는 커리어우먼이었지만 아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아줌마, 여기 커피 좀 타다 주세요. 설탕 2스푼, 프림 3개요. 연주는 청소부인 정희 씨를 마치 심부름꾼처럼 대했습니다. 정희 씨가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참았죠. 그저 지켜보기 위해 온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탕비실로 향했어요. 커피를 타서 갖다 주자 연주는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뜨거운데요? 다시 타다 주세요. 미지근하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무시와 오만이 가득했죠. 주변 동료들은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다시 커피를 가지고 탕비실로 향했고
시켜서 다시 갖다 줬습니다. 이제야 마실만 하네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정희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죠. 하지만 마음속엔 씁쓸함이 번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풀어졌어요. 다들 식당으로 가거나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죠. 연주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들이 책상 위에 놓였어요. 아, 맛있다. 역시 여기 떡볶이가 최고야. 연주는 동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 먹고 난 뒤의 모습은 달랐죠. 기름기 가득한 용기들, 소스가 흘러내린 일회용 젓가락, 냅킨 뭉치들을 그대로 책상 위에 방치했어요. 청소하시는 분, 여기 좀 치워주세요. 연주는 정희 씨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정희 씨가 다가가자 연주는 쓰레기 봉투를 툭 던지듯 내밀었죠. 빨리 처리해주세요. 냄새 나기 전에요. 그 순간 정희 씨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연주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연주 언니 들으면 큰일 나. 근데 청소하시는 분도 사람인데 저렇게 대하는 건 좀.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쓰레기를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민준이가 알까, 이런 모습을. 오후 내내 정희 씨는 청소를 하며 연주를 관찰했습니다. 상사에겐 공손했지만 동료들에겐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더욱 심했죠. 김대리, 이 서류 왜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시 해요. 최사원, 복사 좀 해와요. 열부요, 열부. 빨리요. 명령하듯 말하는 연주의 목소리엔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걸레를 짜며 생각했어요. 더 지켜봐야겠어. 확실히 알아야 해.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연주도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때 정희 씨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연주는 그녀를 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줌마. 표면적으론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동등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죠. 정희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희 씨는 홀로 복도에 섰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사무실 분위기는 비교적 여유로웠지만 연주만큼은 달랐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연주 씨, 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늘 오후 5시예요. 준비됐죠? 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연주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죠.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연주는 보고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내내 시간이 있었지만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미뤄뒀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은 3시간뿐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없는데. 연주는 초조하게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은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내용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각자 일을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연주의 얼굴엔 땀이 맺혔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그때 정희 씨가 쓰레기통을 비우러 연주의 책상 옆을 지나갔습니다. 비켜요. 지금 바쁘다고요. 연주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연주의 신경은 이미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상태였습니다. 5시가 되자 팀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연주 씨,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아, 그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임원회의가 6시에 시작돼요. 지금 당장 제출해야 합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주는 당황했어요. 보고서는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연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팀장님, 사실은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파일이 손상돼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실수로 컴퓨터를 건드리신 것 같아요. 제가 자리에 없을 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죠.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작업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소부 아줌마, 이리 와봐요. 팀장이 정희 씨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컴퓨터 만지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정희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발끈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출근했을 때 여기서 청소하고 계셨잖아요. 청소는 했지만 컴퓨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연주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부 주제에 감히.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연주의 말투가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연주 씨, 진정하세요. 팀장이 말렸지만 연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 임원들 앞에서의 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죠. 왜 진정해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연주는 책상 밑에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정희 씨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 순간 연주는 구두를 높이 치켜들어 정희 씨의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정희 씨의 이마가 찢어졌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정희 씨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손으로 감싸쥐며 그 자리에 섰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사무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죠. 연주 자신도 자기가 뭘 한 건지 깨닫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연주는 손에 든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정희 씨는 묵묵히 이마를 누르고 있었어요. 피는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구급차를 불러요. 한 직원이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실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구급차는 필요 없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를 챙겨들고 천천히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엔 여전히 구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정희 씨가 사무실을 나간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 부장 최민수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연주 씨 어디 있어요? 부장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직원들은 멍한 표로 연주를 가리켰어요. 연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구두를 쥐고 있었죠. 부장님.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부장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연주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요. 빨리.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닥치고 따라와요. 부장의 목소리엔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주를 이끌고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고는 연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알기나 해? 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연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부를 때렸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 사람이 먼저 제 일을 망쳤는걸요. 이 바보 같은. 최 부장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연주가 움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방금 내가 때린 그 사람 말이야. 청소부잖아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 그 아줌마가 김정희 여사라는 걸 몰랐어. 순간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정희. 그 이름은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이 회사 회장의 부인이자 최대 주주였으니까요. 뭐라고요? 연주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의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청소부가 어떻게 직접 변장하고 들어오셨어.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보려고. 최 부장의 말에 연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정혜 씨에게 어떻게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심부름시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오늘 구두로 이마를 찍은 것까지. 아, 안 돼.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되긴. 끝났지. 완전히. 최 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곤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연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밖에선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몇몇 직원들에게만 조용히 말했지만 그런 소문은 불처럼 번지는 법이죠. 진짜래. 그 청소부 아줌마가 회장님 부인이래. 헐. 그럼 연주 언니는 어떡하지? 당연히 끝났지. 며느리는커녕 회사에서도 잘릴걸. 직원들은 복도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연주를 동정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사실 연주 언니, 우리한테도 좀 심했잖아. 맞아. 늘 위에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했지. 그래도 저렇게 될 줄은. 불쌍하긴 하다. 한편 정혜 씨는 1층 화장실에서 상처를 닦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마에 선명한 상처가 나 있었어요. 피는 멈췄지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시겠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어요. 그는 구급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부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어요. 처치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최 부장.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는 동안 정희 씨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모두 봤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내일 임원회의 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야겠어요. 정희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마의 상처가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알려야죠. 아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 연주는 여전히 회의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연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요. 복도에선 여전히 웅성거림이 계속됐습니다. 그 청소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도 조심해야 돼.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잖아. 직원들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경각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이 출근했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금요일에 벌어진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들었어? 영업팀 박연주 씨가 회장 부인을 때렸대. 말도 안 돼. 미쳤나 봐. 청소부인 줄 알고 그랬대. 근데 알고 보니 회장 부인이었던 거지. 구내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연주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연주야, 커피 마실래?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연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고마워. 하지만 후배는 다른 사람들 것만 들고 왔습니다. 연주의 것은 없었죠. 아, 미안. 깜빡했어. 후배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깜빡한 게 아니란 걸 연주는 알고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빼먹은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연주는 혼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동료들과 함께 가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곤 곧 고개를 돌렸죠. 연주는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어디에도 앉을 곳이 없었어요. 빈자리가 있어도 사람들은 가방이나 서류를 올려놓으며 자리를 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연주 씨와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죠? 무슨 문제라도. 소문 들었어요. 그런 사람과 거래할 순 없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주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연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주말 내내 전화를 피했지만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연주야, 우리 만나야겠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응, 알았어. 지금 당장 회사 앞 카페로 나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모두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준 오빠, 어머니한테 들었어. 전부 다. 민준은 연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오빠, 그건 내가 몰랐어. 청소부인 줄 알고. 청소부면 때려도 돼. 그게 내 생각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변명하지 마. 어머니 이마에 난 상처봤어. 아직도 멍이 들어있더라.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넌 어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잖아. 회사 사람들한테도 아랫사람들한테도 늘 그랬지. 민주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나도 소문 들었어.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들 널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더라.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 어머니가 직접 보셨는데 그게 오해야?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이거 돌려줘. 오빠. 제발. 연주야, 난 널 사랑했어. 정말로. 근데 내가 사랑한 건 진짜 내가 아니었나 봐. 겉모습만 보고 속은 거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주는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뿌리쳤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행복하길 바랄게. 마지막 말은 쓸쓸했습니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연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지 상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걸으며 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연주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엔 회사 동료들의 단톡방에서 나갔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선 그녀의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본사 18층 대회의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기별 정례 회의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회장의 부인인 김정혜 여사가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여사님이 직접 오신다니 무슨 일이래. 글쎄, 중요한 발표가 있나 봐. 임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혜 씨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마에 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죠. 앉으세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최 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희 씨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여사님이십니까? 한 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제 아들의 약혼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연주 영업팀 과장이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겉모습만으론 사람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진짜 인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희 씨는 이마에 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건 이겁니다. 지난 금요일 박연주는 자기 실수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고 화가 난다며 구두로 제 이마를 가격했습니다. 뭐라고요?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여럿입니다. 최 부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날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연주가 구두를 휘두르는 모습, 정희 씨가 이마를 감싸주는 모습,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희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주 동안 저는 박연주가 동료들을 무시하고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사람들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상호 존중이었거든요. 인사팀장. 네, 여사님. 박연주의 인사 기록을 보고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연주 과장은 입사 3년 차로 실적은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부 평가에서 동료 관계 항목은 계속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 항목에 자주 이름이 올랐고요. 왜 그동안 조치가 없었습니까? 정희 씨의 질문에 인사팀장은 머리를 숙였어요.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충분하죠?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영업팀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여러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최 부장이 물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신입사원 이지은입니다. 박연주 과장님은 제가 만든 기획안을 가져가셨어요. 제 이름은 빼고 본인 이름만 넣어서 보고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도 나섰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무시하시고 나중에 똑같은 내용을 본인 아이디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희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이 회사는 제 남편이 30년 전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는 명확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함께 성장한다. 그 가치가 지금의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연주는 그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겼죠. 그런 사람은 이 회사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사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각 해고 처리하세요. 직장 내 폭행과 갑질, 명백한 사유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희 씨는 회의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내 인권 교육을 강화하세요. 직급이나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겨진 임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연주에게 인사팀의 호출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간 무단 결근을 하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로 향했어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회사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 부장이 차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연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연주 씨, 회사의 결정을 통보하겠습니다. 최 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직장 내 폭행, 동료에 대한 갑질, 그리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인해 즉각 해고 조치합니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장님,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기회는 이미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여러 번 경고를 받았죠.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최 부장의 목소리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장 부인을 폭행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랬어요. 청소부인 줄 알고. 청소부라면 때려도 됩니까? 최 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짐을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보안팀이 동행할 겁니다. 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기 자리로 가는데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책상 앞에 서자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사 첫날의 설렘,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승진 발표를 들었을 때의 자부심.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연주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팀 후배였어요. 연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후배는 작은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사무실에서 쓰던 개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챙겨준 거였죠. 연주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보안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 1층에 내려서자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혜 씨가 회장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정희 씨도 연주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주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박연주 씨, 정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값어치입니다. 당신은 지위가 낮다고 힘이 없다고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죠. 아니에요.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2주 동안 제가 다 봤습니다. 청소부였던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입사원들한테도 경비원 아저씨한테도 모두에게 그랬잖아요.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해요.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거든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몰랐어요. 회장 부인님, 저 정말, 당신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있을 자격도 없고요. 정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회장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따라갔어요.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보안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한때 자랑스럽게 출근하던 그 문을 이제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저녁 무렵 연주의 아파트.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엔 부모님의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소식을 들으신 거겠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주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연주야. 나야, 엄마야. 문 열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연주를 안았습니다. 연주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나 다 망쳤어. 모든 걸 다 망쳤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직장도 약혼자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렸으니까요. 연주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걸 다르게 했을 텐데.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진심으로 대했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들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남은 건 후회와 자책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팀 사무실은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연주의 빈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침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연주 과장은 어제부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직장 내 폭행과 갑질로 인한 징계 해고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공식 발표를 듣고 나니 무거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는 직장 내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팀장의 말이 끝나고 조회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흩어졌어요. 누군가 연주의 책상 위에 놓인 화분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점심시간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직장 내 갑질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 해고 공지. 해당 직원 박연주 전 영업팀 과장. 사유 직장 내 폭행. 동료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조치, 즉각 해고, 퇴직금 미지급. 재발 방지 대책, 전사 인권 교육 강화,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공지를 읽는 직원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하네. 안타까워. 맞을 짓을 한 거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신입사원들은 특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지만 막상 이런 결말을 보니 씁쓸했거든요. 오후 2시 대회의실에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신다는 공지가 떴거든요.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옆엔 정혜 씨도 함께 있었어요. 이마의 밴드는 여전했지만 표은 평온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이번 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를 폭행하고 오랜 기간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바로 제 아내였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아내는 아들의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2주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 민낯을 봤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것도 봤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분들, 서로 돕는 분들, 진심으로 회사를 아끼는 분들. 하지만 나쁜 것도 봤습니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정희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청소부였던 저를 무시했던 사람,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도 안 하는 사람, 배달 기사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청소부인 저에게도 밝게 인사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희 씨는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앞으로 이 회사는 변할 겁니다. 직급이나 직위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모든 직원이 익명으로 갑질과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분기마다 실시하는 인권교육, 그리고 청소와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졌습니다. 복도에서 한 신입사원이 정혜 씨에게 다가왔어요. 여사님 그때 못 도와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희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론 용기 내세요. 잘못된 걸 보면 말할 수 있는 용기요.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15층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마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잘한 거겠죠? 옆에 선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한 거예요. 민준이도 나중엔 이해할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무너진 건 며느리의 오만이었고 무릎 꿇린 건 돈이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똑같아야 합니다. 회장 앞에서든 청소부 앞에서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변하지 않아야 하죠.
왜냐하면 진짜 품격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니까요. 연주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나 같은 사람인가? 그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